자, 고항사 방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유연평은 못 끝났고요. 저도 이렇게 유연평 시험지가 딱 나와야 되는데요. 유연평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축구 따지자면 딱 전반전이 끝난 거죠. 전반전이 끝나고, 그럼 전반전 끝나면 뭐 하죠? 쉬가요? 쉬는 게 아니고 후반전 전략회의를 해야죠. 그러므로 이 전반전에서 했던 것들, 이 시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를 알아야지만 후반기를 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유연평 수능공학습법이라고 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은 한 목차는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눴어요. 1번은 유연평 심층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제2수업의 특징 및 심층 학습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연평의 우선은 기본적으로 난이도를 좀 보시면 등급컷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수능이에요. 작년 수능이 84, 85, 87, 84, 82에 84 이렇게 됐고, 중요한 것은 화작과 언외가 편점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어요. 그 난이도 조정을 좀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결국 언어와 매체의 난이도를 좀 낮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6월을 딱 보면 화작이 85에서 86점 정도, 이게 뭐 사이트마다 좀 다르지만요. 그리고 언어의 매체는 83에서 84점 정도 나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편점 차이가 좀 더 나요. 그러니까 언어가 편점이 좀 더 높다 이거죠. 만점이라면.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언어의 매체를 한 학생들이 한두 개를 더 틀리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어의 매체든 화작이든 다 맞추면 그래도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유연평에서 언어 매체를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개념학습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화작은 지금까지 공부한 거 갖고 수능으로 보거든요. 근데 언어 매체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개념을 익혀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한 학생들은 수능 때 좀 더 높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1등을 달렸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오답률 베스트 5를 갖고 왔는데요. 화작의 오답률 베스트 5와 언어의 베스트 5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화작을 보니까 전부 다 비문학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 비문학을 되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문학이 하나 껴져 있네요. 두 번째는 우리 애들이 비문학을 못하니까 비문학만 열심히 하고 머리 트집을 내는지 어려운 지문을 해야겠다 라는 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컨셉을 잡아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여름방학에 쿼리에 거의 니트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니트라는 것은 좀 더 수능보다는 어려운 지문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의할 게 독서인데 가장 많은 영역이 뭐죠? 경제 영역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1위, 3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학생들을 알고 어머님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학생들의 80%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순서를 이런 식으로 풀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순서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풉니다. 자, 제일 먼저 푸는 것은 뭘 푸냐면 80%가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요. 그 다음 뭘 풀까요? 그 다음에 대체로 문학을 많이 풀어요. 혹은 이 두 가지의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학생들이 어려운 영역으로 생각하는 독서를 이렇게 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14, 15, 16번 있죠? 이 14, 15, 16번이 독서의 뭘까요? 마지막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정답률은 시간이 뭐 없어갖고 찍은 애들도 포함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경제 지문이 어려웠습니다. 이응천법이라고 해서 개념이 되게 어렵게 나와서 어렵기도 했지만 마지막 지문에서 그렇고 항상 마지막 지문이 오답률 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학생이 있어서. 자, 그러면 또 시간 얘기 나왔으니까 대체로 학생들이 뭐 시간을 몇 분 안에 풀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요. 제가 오늘도 이투스 Q&A에서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문학을 몇 분 안에 풀어야 되고, 그러면 소설은 몇 분 안에 풀어야 되고, 가내복합은 몇 분 안에 풀어야 되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이 우선 선택 과목은 저는 무조건 15분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택 과목이 어떻게 되냐면 35번부터 45번까지 11문항이 해당되는 거고,
자, 그럼 문학은 뭐냐면 문학은 18번부터 34번까지입니다. 이렇게 되고 독서가 1번부터 17번까지인데 이 문학이 몇 분? 25분까지 들어와야 되고요. 자, 독서에서 최소한 40분 정도는 써야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만큼 독서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35분이 걸렸다 문학에서 그럼 여기서 무조건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고득점이 나오고 점수가 안정화되려면 이 두 가지 영역, 어떤 영역? 선택 과목과 문학 영역에서 시간도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고 틀리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덤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 독서가 가장 어렵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학도 오답률이 되게 정답률이 낮은 것들,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우선 독서를 좀 얘기하면요. 제가 이거 여기서 재수생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이번 독서는 대단히 재밌는 게 원래 독서의 오답률 1위 문제는 항상 뭐였냐면 보기 문제 3점짜리였어요.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4번 문제가 오답률 1위였거든요. 근데 14번 문제는 일치 추론 문제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대단히 문장을 독해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져요. 올해가 진짜 최악이에요. 고3들이. 근데 물론 작년에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올해가 최악이라고. 내년은 더 최악이 올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읽기가 안 되는 거죠. 자, 보시면 가와나의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제가 여기다 근거를 다 제시했어요. 보시면 전국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하는 학문의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요게 근거가 있거든요. 자, 전국시대 혼란에 종식한 진이 분석행문 작용하여 사상통제를 기도했대요. 당시 권력자, 그럼 당시가 어딜까요? 진나라 권력자겠죠. 자, 이사에게 역사적 지식은 전통만을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아무튼 이사가 역사와 학문을 안 좋게 봤네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에 따라 전국시대입니다. 자, 전국시대 다음에 뭐죠? 진나라입니다. 전국시대의 수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일시적으로 약화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진나라 때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전국시대에는 뭐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진나라에 약화되니까. 근데 이거를 뭐야? 이번 순위가 25%예요. 그럼 이거 뭘까요? 시간 순서를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고 그냥 애들은 이런 사고예요. 전국시대, 이 문장을 보는 거예요. 전국시대에 일시적으로 약화되었구나. 전국시대 있었다고 약화되었는데 답 2번.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결국은 이 선제에 있는 말을 보고 시대를 정확하게 따져서 이 문장에 대한 이 의미를 파악해서 의미와 의미를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전국시대 터졌어. 약화되었네. 있다고? 약화되었는데 왜 있어? 답 2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선지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자, 보시면 이거 뭐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정답률이 아까 62%잖아요. 이 3번인데 답이 이게 적절하지 않은데 보십시오. 치평누람은 자치 통감 강목의 편찬 형식에 따라 역대 국가의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자, 미리 보시면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 통감 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의 정통과 비정통을 구분했지만 뒤에 뭐죠?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뭐가 쓰였을까요? 편찬 형식에 따라가 틀린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사고를 딱 하면 문장을 딱 내면 우리는 뭐만 생각날까요? 뒤에가 머릿속에 기억나요. 그럼 정통과 비정통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구분했네? 적절하네. 넘어간 거죠.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끊을 때 어떻게 여기서 끊어갖고 앞에 거 뒤에 거를 명확하게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습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태도의 문제예요. 이거 다시 보면 애들이 틀린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답률 1위 문제 볼게요. 제가 오답률 1위 문제를 보면 요게 이제 오답률 1위 문제인데요. 오답률 1위 문제. 요 단락에 오답률 1위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었어요. 답이 1번이었어요. 자, 그럼 보시면 윗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딱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 결과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나는데 뒤에 보면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실험적 방법이에요. 근데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험적 방법에서는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뒤에 보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의 변화를 어떤 사건의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중요한 것은 시행 집단, 여기 몇 집단만 나왔죠? 하나의 집단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몇 집단이 필요해요? 두 집단이 필요하죠. 어머님도 푸시겠네. 근데 도대체 왜 이게 오답일일까요? 바로 위에 보시면 여기 앞부분에 있어요. 사건 전후의 결과에 사건이 없었을 경우 나타난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사건이니까 평가하는 거. 요 문장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다? 여기 이를 위해서는 실험적 방법. 그럼 이 조건이 기억이 안 난 거예요. 뒤에 거, 요 조건 뒤에 거와 맨 위에 거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선지를 읽을 때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해서 찾아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뒤에 거 기억나는 거 찾아가서 요거 바로 나왔어. 여기 있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얘가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학생들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 어떤 방식의 문제를 풀 것인가 그리고 어떤 태도로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풀고 맞았네 하고 넘어가면서 끝나는 거죠. 보기 문제인데요. 얘는 뭐냐면 비타민 K가 기능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지문은 딱 요거예요. 요 비타민 K의 기능이 나왔는데 이게 혈액 응고라는 혈액이 굳어지는 거죠. 굳어지는 거에 대한 과정에서의 비타민 K의 기능을 연결시켰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도 나왔던 방식의 지문이에요. PCR 지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문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읽어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줬는데 읽기가 실패한 거죠. 독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보기 문제는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자, 문학은 좀 갈 건데요. 문학은 이게 일치 추론 문제보다는 문학은 무조건 보기 문제였어요. 자, 요게 이제 오답률 이유 문제인데 문학에서 이 보기 문제가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본 시가 가예요. 물질 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가는 공동체의 농경문화의 전통이에요. 농경문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생명력과 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가 식을 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문제 푸시는데요. 솔직히 저는 10초면 풀 수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 문제의 1번 선을 넘어가는 이유는 대충 보는 거예요. 보시면 가와 나를 감상한다고 했잖아요. 보기를 참고해요. 그럼 보기의 관점이 1번 선지에 나와야겠죠? 보세요. 미개지로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끊었어요. 그럼 분명히 앞에 보니까 차라리 미개지로 가자!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끊었으면 뒤에 게 뭐냐면 보기와 연결시키겠죠. 공동체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의식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자, 요 뒤 문장입니다. 요 뒤 문장과 보기와 연결시켜보세요.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맞을까요? 우선 이것부터.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된다. 여기 순수성. 지키는 게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순수성이? 없죠. 그러니까 회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지켜나간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기로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한 가지죠. 보니까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콩바시마 던이죠. 아니 뭔가 과거죠. 그럼 과거로 돌아가자예요. 그러므로 보다 터전을 확장하는 거 틀렸죠. 이해 가세요? 원래 있던데 무슨 확장이에요? 근데 이게 사고가 안 돼요. 그냥 문제 풀고 선생님 그런 거 같아요 하고 그냥 문학을 감으로 푸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딱딱딱 근거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1번 문제가 정답이라면 확장 X 지켜나가는 X 이렇게 표시하고 1번 쓰고 나머지 선지 안 볼 수 있겠죠. 그럼 훨씬 더 속도를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이 태도를 잡아주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번에 6평을 얘기할 수 있고요. EBS 연계. 자, 고3이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보시면 제가 유튜브에도 몇 번 글을 올렸는데 작년 수능 끝나고도 올렸는데요. 작년 수능 끝나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문학은 뭐 그렇다 치고 비문학의 문제였어요. 이 독서의 문제에서 브레턴 주체제라는 게 나왔었는데 이게 환율과
수출 수입 외에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뭐 며칠 전에 보니까 1290원까지 올라갔다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요, 수출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게 알고 있어야지만 그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야, 수능 그러면 이제 배경식이 필요한 거야? 그럼 이제부터 경제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 혹은 뭐냐면 리트님처럼 고난도의 추론이 필요하고 그 고난도의 추론을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해 라고 하는 학생들의 의견.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수능 국어 배경 지식 한번 쳐보세요. 미친 듯이 많이 나오죠. 필요하다. 책들도 뭐냐면 수능 국어 비문학에 필요한 배경 지식하고 책들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 책 읽으면 재밌을까요, 애들이? 재미 진짜 없고 저도 못 읽겠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 애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 문학은 이렇게 세 개가 EBS 연계됐습니다. 문학 연계를 알면 당연히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겠죠. 이 문학 연계 때문에 25분을 준 거예요. 문학 연계가 잘 되는 애들은, 저는 요 자도사, 향화 같은 건 읽지도 않았어요. 곧바로 문제 폈어요. 왜냐면 그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소연성록은 좀 읽었어야 돼요. 다른 부분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요거는 강사들한테 맡기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얘예요. 비문학에. 그럼 비문학은 EBS 연계가 안 됐나? 됐어요, 두 개가. 특히 이 이중차문법은 수능특강의 독서에 나오는데 훨씬 더 이 경제지문에 우리 유평에 있는 이중차문법은 자세해요.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이중차문법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왜? 그러니까 영도 외고했는데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범이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시험에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 되게 유리했다. 근데 작년에 PCR에서도 보여줬거든요. PCR 지문이라고 작년에 유언평 지문이 있었는데 그때도 유언 수능 특강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럼 개념이 연계됐다고 하면 학생들은 리틀이 풀 게 아니라 우선 못 풀어야 될까요? 수능 특강 독서부터 끝냈어야 돼요. 올해 수능도 반드시 그럴 거예요. 어려운 지문은 무조건 수능 특강 연계예요. EBS 연계입니다. 그러므로 EBS 연계 비문학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학생들한테 집에 가셔서 이 유언평과 EBS 지문과 두 개를 연결시켜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거 찾아서 읽어보라고. 읽어보면 아, 이래서 EBS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은 안 해요. 그리고 어려운 지문, 전혀 관련 없는 지문부터 공부하려고 이렇게 해요. 리트, 백제 이런 거부터 한다는 거죠. 전 여기서부터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러므로 EBS 독서를 정확하게 여기 나온 개념들은 이해하고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거에 맞춰서 저도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소연 성능이 이렇게 나왔다고 제교재와 같이 연결시켜서 보여드렸는데 이건 뭐예요? 자, 비문학을 한번 보면요. 어떻게 나왔냐면 요게 지금 요거는 유언우평 지문이에요. 지문 보시면 혈액의 응고의 과정이 이렇게 딱 형합할 친구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게 EBS 교재예요. EBS 교재도 혈액의 응고의 과정들이 다 나왔고요. 여기 트롬빈, 피브린 이런 용어들도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보다 EBS 독서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요 이중차원법 마찬가지로 스트 118페이지에 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 분석을 하라고 하면, 유언평 분석을 하라고 하면 대체로 어떻게 끝나냐면 유언평 다시 틀린 거 풀어보고 이해됐어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내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대비법이 없어요. 또 독서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되고 문학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틀렸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소비코어팀 소장으로서 쌤들이랑 같이 교재를 만들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시즌4가 7월 10일부터 이제 개강이 되는데 고난도 국어완성이라고 해갖고 요거는 인강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현장의 단독 콘텐츠입니다. 그 겨울이 이렇게 되죠. 겨울은 만약에 국어가 1부터 10까지를 다 배워야지만 완료가 된다면 겨울 수업은 이래요. 1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가자 이런 수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체 운동을 한다고 하면 하체 운동하면 처음부터 엉덩이를 단련시키는 운동 여러 가지 따로따로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냥 한꺼번에 배우는 식으로. 그럼 여기서 1, 2, 3, 4 쭉 하고 10을 마지막에 목표는 10이에요. 10을 위해서 달렸다면 겨울에는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10을 먼저 배워요.
10을 먼저 들어가고 나서 여기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가는 식으로 하는 게 바로 고난도 국어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교재, 수능 완성 교재까지도 이렇게 되고, 이 두 가지는 온라인을 제공하지 않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자, 고난도 문화 완성, 고난도 독서 완성, 지문 완성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시크릿 파일도 매주마다 제공되고 정확하게 8주 동안 하는데요. 8주 중에서 6, 7, 8주는 9월 모평 대비 실전 모의고사를 같이 진행합니다. 여기서 곧바로 시험을 보고 아마 9월 모평 대비 6, 7, 8주 차는 시간을 땡겨서 8시 반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침 수업이 지금 여기 엔서가 9시부터 수업인데 8시 반부터 시험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될 것이고 거기에 맞게 제공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요거는 파이널이고요. 파이널부터는 모의고사죠. 자, 요거 제가 뭐 예선과 시대인재 수업하는 거 다 아시니까 두 학생 거를 좀 갖고 와 봤는데요. 첫 번째 학생은 책방식 강서구 여기 목동건데요. 이 두 학생의 점수를 한번 보실래요? 점수를 보시면 위 학생은 82점, 밑 학생은 81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르죠. 양상이 틀린 문제가 달라요. 자, 엄매 3개 틀렸고요. 독서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독서 되게 잘하네요. 그리고 문학은 4개 틀렸습니다. 자, 이 친구는 엄매 1개, 독서 7개 틀렸고요. 문학은 다 맞췄어요. 자, 목동보니까 여학생이네요. 강서보니까 남학생이네요. 성향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제가 OX라고 표시해봐라 라고 했고요. 봤더니 이 친구 여기 보시면 XXXXX 이거 뭘까요? 시간 부족이에요. 시간 부족입니다. 며칠 전에 연구실로 제 예성학원 다니는 친구 중에서 재수생이 있는데 이 재수생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 재수생이가 유언호평에 그 친구가 다닌 지 한 2달 된 것 같은데 4등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작년 수능에 5등급이 나왔대요. 근데 성적이 별로 안 올랐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고 하고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했죠. 전화했더니 뭐냐면 문해종사더라고요. 학교는 시목 보고 출신 학교는. 그래서 이제 오라고 연구실로 오라고 제 연구실 여기 센트럴 플라자 쪽에 있거든요. 왔어요. 딱 오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공부를 못하겠구나. 딱 걸음걸이에서 느껴졌어요. 왜 그랬냐면 어떤 스타일이냐. 너무 소심한 스타일. 수학 과외라고 왔대요. 과외라고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수학 과외 잘하고 왔어? 라고 했어요. 근데 느낌이 딱 그래. 어떤 느낌이었냐면 수학 과외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수학 과외를 그 대학원생한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죠. 수학 과외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얘가 50%밖에 이해가 안 갔대요. 그거 내가 물어봤죠. 그럼 너는 50% 이해가 안 갔으면 나머지 50%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니? 그게 어떨 것 같아요? 질문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앉아있는 자세부터 달라요. 앉아있는 자세가 어떨까요? 대단히 바른 학생이에요. 바른 학생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집에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의자도 조용히 넣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학습 상담하다가 성격 상담이 됐는데 이 친구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다 찍는 스타일. 시간이 없어서. 근데 시간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뭐 때문인가요? 집착하니까. 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이거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시간이 매우 부족. 이 친구는 막 10분 나왔어요. 또 어떤 스타일? 덤벙덤벙한 스타일. 그리고 공부 별로 안 한 스타일. 근데 그냥 독해력은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둘 중에 어느 학생이 성적이 더 빨리 올까요? 점수는 똑같아요. 위 학생이 더 쉬워요. 저한테. 얘는 꼼꼼하면 잡아주면 돼요. 근데 얘는 뭐야? 빠르게 해줘야 돼요. 빠르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씩 맞춰가고 넌 이럴 때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가르쳐주는 스타일이에요. 자녀들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이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냐면 저랑 같이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모의고사 무지하게 많이 풉니다, 학생들이. 모의고사 풀면 성적이 오를까요? 정말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모의고사 분석지인데요. 분석지를 보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목표가 뭐냐?
문제를 풀기 전에 해야 될 것을 정리해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수업을 들어요. 수업을 들은 다음에 수업은 다 들어요. 다 들은 다음에 성적이 다른 이유는 이거예요. 채워야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저는 수업 시간에 저는 시험 보기 전에 이것부터 적으라고요. 너가 해야 될 건 7가지를 적어요. 그리고 시험이 다 끝나자마자 자기가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지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취하가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얘가 잘한 거 부족한 것도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내 문제점도 자기가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결책도 자기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궁금한 걸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멘토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뭐 자료가 좋다 이건데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료가 좋으면 애들의 성적이 오를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료만 좋으면 성적이 오를까요? 아니요, 안 오릅니다. 자료를 애들이 활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죠. 매주마다 매일혁명, 기출분석과제, 시크릿 파일 나갑니다. 나가는데 정말로 잘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5가지 콘텐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2가지 EBS랑 기출문제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방학 때까지 기출분석은 계속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기출분석 끝난 다음에는 모의고사로 간다. 이거 간단하게 한 1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대체로 애들의 분석, 애들이 공부하는 방식.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죄송하지만 여기 지금 그 재수생들도 제가 가르치고 있지만 작년에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어떻게 공부하냐? 틀린 문제 있으면 다시 풀어요. 푼 다음에 이해 가면 어떻게 하냐면 반달 표시하죠. 좀 더 공부하는 애들은 방금처럼 2번 선지의 근거 찾고 4번 선지의 근거 찾아놔요. 자, 이해 학생에게 정확하게 3개월 후에 이 문제 다시 풀게요. 맞힐까요? 맞힐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근거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하니까 문제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틀린 문제 분석해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틀렸어요. 어떤 애가 14번 문제. 다음부터 선지를 잘 봐야지. 이렇게 하면 선지를 잘 보게 되나요? 아니죠. 그럼 선지를 볼 때는 어디서 끊고 어디다 동그라미 치면 생긴다. 행동으로 교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안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기출 분석을 이런 식으로 시키고 있다는 거. 일주일에 모의고사 한 해분의 기출 분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추가 자료를 준다 이런 거고요. 매주마다 모의고사 봐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점수를 배열한다는 거고요. 그럼 수비 리포트는 이번 주에 나가게 되는데 제가 헬스장 다니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 트레이너를 너무 잘 만났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리포트를 써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러면서 올해 좋아 내가 수강생활 해보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성적 추이라든지 솔루션을 다 한번 정리해서 주자 라고 해갖고 6월부터 끝나고 이제 다음에 개강할 때 이걸 나눠주게 되고요. 9월부터 끝나고도 이런 식으로 학생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나눠주게 됩니다. 자, 수강생님 방문이 대답은 학생별로 요청 자료가 있어요. 이 요청 자료를 체크하면 그 요청 자료를 정리해서 학생들마다 따로따로 자료를 주는 방식입니다. 자, 준비한 게 많죠. 그러면 준비한 게 많다면 학생들이 당연히 성적이 올라야죠.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동의하게 되고요. 그 동의하게 하는 것도 저의 몫인 것 같습니다. 자, 수능 국어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정말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시험장에서 나올 때 그래도 열심히 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유희준입니다. 방금 나눠드린 요거 다 받으셨죠? 요거는 그냥 이제 여기 계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그냥 드리는 자료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매주 진행하는 교재는 아니고요. 교재는 따로 있고 주간 학습지 저희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할 때 항상 이제 빠지지 않는 게 저는 항상 제 나이부터 말씀을 드려요.
올해로 35인데 어머님께서 되게 어리게 보셔가지고 항상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재종반 3년 이상 수업을 했고요. 지금 이제 수능을 전문으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수반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고3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우개를 잠깐 가져올게요. 자, 요즘 어머님들께서 그다음에 학생 여러분들께서 많이 듣는 말이 수능 영어 요즘엔 좀 어렵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올해하고 작년 3월달에 실시된 각 학년별 전국 모의고사 1등급 비율을 이렇게 제가 표로 갖고 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머님들께서 학생 여러분들께서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1학년 때는 좀 쉽게 나오죠. 거의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1학년 때 모의고사가 항상 1등급 나오구나 그 언저리 나오니까 영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2학년 때부터 이렇게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3학년 때는요 제 학생들 중에서 1등급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이 1등급 비율이 3%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이게 국어나 수학 같은 상대평가 과목들은요 1등급 비율 4%까지 줍니다. 상위 4%까지. 근데 그거보다도 안 나오고 있는데요. 상대평가인 수학, 국어, 그 다음에 탐구 과목보다도 1등급 비율이 적게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영어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페이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 자료집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목표는 제가 3페이지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이렇게 절대평가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이때 이제 뭐 첫 시행이다 보니까 뭐 쉬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뭐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이때 수능은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1등급 비율이 한 5%, 6%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수능으로 치고요. 7%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적정 수준이다. 그 다음에 10% 이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쉬운 수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 이상의 1등급 비율이 나왔던 시험은 17수능과 그다음에 20학년도 이렇게 두 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절대평가 수능을 시행하는 것 같으니 이게 너무 쉽고 대학교도 수능 절대평가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대학교도 이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믿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반영 비율이 굉장히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뭐 많은 이제 수학 과학 학원들이 영어는 이제 3등급만 나와도 서울대 가는데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고 실제로 그게 뭐 어느 정도 팩트로 검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학습을 계속 줄여나갔죠. 그런데 이제 점점 평가원이 좀 어렵게 되기 시작하면서 대학들도 수능 영어에 대한 어떤 절대평가긴 하지만 신뢰도가 올라갔고 워낙 이제 영어 공부들을 안 하다 보니까 대학들도 단연비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어가 이제 정말 중요한 과목이 되었고 또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영어 1등급이 나오면 가지를 못합니다.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절대평가 수능이 첫 스타트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영어 이제 경시하는 그런 영어를 경시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료집에는 없고요. 제가 그냥 PPT에만 넣어놨는데요. 작년과 올해 치러진 고3들이 치렀던 이 모의고사 1등급 비율 수치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1등급 비율이 낮죠. 이 6월과 9월, 그 다음에 11월은 수능이죠. 이 시험들은 N수생들이 들어와서 봅니다. 근데 N수생들을 만약에 빼고 생각을 한다면 1등급 수치가 훨씬 더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3 재학생들은 거의 1등급이 정말 안 나옵니다. 거의 없어요. 정말. 네. 그래서 우리 고3들이 받는 1등급 퍼센티지는 이 정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것은 상대평가에서 국어나 수학에 1등급 받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6월달에 치러졌었던
이번 6월 목표는 영어 1등급 비율이 한 6.5에서 7% 정도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들은 그냥 한마디로 수능 영어 만만치 않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이제 공부하기에 앞서 필요합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취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이제 첫 번째로는 영어 학습 부담 완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교육비 완화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조에 따라서 수능 영어에서 출제되는 어휘 수준이 많이 내려갑니다. 많이 내려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기 앞에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 단어들은 굉장히 쉬운 단어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단어일 거예요. 뭐 누구나 다 아는 이런 뜻들, 이런 뜻으로 근데 수능이 나오지 않고요. 이 아카데믹 잉글리시에서는요, 좀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이 생소한 뜻들로 이런 쉬운 어휘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응용적에 되면 이번 6월 평가원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음악 관련된 지문에서는 음표라는 뜻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작년 수능에서도 그랬고 이번 6월 평가원에서 또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를 다루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런 거 잘 몰라요. 시중에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단어책도 마땅치가 않고요. 아무래도 이게 절대평가로 바뀌고 이런 경향이 좀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을 시중 유재들이 잘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어 시장이 절대평가가 된 이후로 많이 이제 둔화되다 보니까 투자들이 여기저기서 없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이제 써놓진 않았지만요. 작년 수능 34번에서는 이 question이라는 단어 때문에 학생들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보통 이제 질문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 수능에서는요, 자, 이거 각주로 절대 주어지지 않고요. 의심하다라는 뜻으로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왜 곤욕을 치렀냐면요. 이 34번 문제는 전형적인 빈칸 추론, 킬러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빈칸에는 필자가 강조하는 바, 요지, 주제 따위가 들어가는데요. 요거를 이제 다 상세히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이 빈칸을 포함한 문장에 부정어가 들어가 있으면 요제 반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빈칸 앞에, 작년 수능 34번에 빈칸 앞에 이 question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question, 의심하다는 믿지 못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빈칸을 포함한 문장에 부정어가 있었기 때문에, question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지가 아니라 요지와 반대를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최고 오답률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요즘에 자꾸 이제 어머님들께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단어를 외우지 않습니다. 선생님 수업에서는 얼마나 많은 어휘를 외우게 하시나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요즘에는 어휘를 외워야 되는 어휘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어휘를 외워야 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직까지도 공부를 되게 스마트하게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학생들 단어장들 외우고 있는 거 보면 지금 이제 현 체제에서는 거의 나오지도 않는 탭수 단어 이런 것도 외우고 있고요. 사관학교나 경찰대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면 절대 외울 필요가 없는 굉장히 이제 고난도 어휘 이런 것들을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포인트를 잘 못 잡고 있는 거죠. 이미 중심 이동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휘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어려운 어휘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이쪽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어휘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또 학생들이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자가진단 테스트를 10페이지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버님들께서는 귀가하셔서 자녀들한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시키시고요. 뒤쪽에 이제 정답과 해설지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수능 어휘에 잘 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생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글쎄요 한 12번까지 있죠. 한 8개 이상 맞추지 못하면 수능에 대한 대비가 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한번 우리 학생들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어법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앞에 목표를 봐주시면요. 제가 17학년도부터 바로 이번 6월 평가 시험까지를 다 이제 분석을 해서 각각 이제 어법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정답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수치화 시켜놓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이 동사 대 중동사 둘 중 어느 거 고를래? 라는 이 포인트와 연계사 관련된 이 포인트 얘네 둘만 거의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절대평가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절대평가 도입 취지가 학습 부담 완화고 사교육비 경감인데 어렵게 낼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쉽게 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적당히 난이도 있으면서 계속 똑같은 것만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 수능 어법이 계속 똑같은 포인트만 나오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이제 수능 어법은 밑줄형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어떤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줄 이거 맞냐 틀렸냐를 물어봐요. 그럼 학생들은 이 밑줄 이렇게 자주 나오는 어법 포인트에 근거해서 판단해주면 되는데 이게 수능 시험이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대단한 무언가가 있는지 알고 좀 과대망상을 갖습니다. 그냥 이 두 포인트만 잘 알고 있어도 다른 밑줄이 설사 다른 포인트를 묻고 있더라도 이 수치화된 통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것들은 거의 정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이 두 가지 포인트만 나온다는 것을 알면 이번 요평 시험도 쉽게 맞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법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빈출되는 이 포인트만 잘 학습을 하고 연습만 이 기출만 잘 풀어본다면 그 학생들이 어법 문제는 절대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어법 포인트는 학생들이 고1 때 내신에서 많이 풀어본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능 수업을 하면서도 저도 이거 아이들한테 설명해주면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저거 맨날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고1 때 계속 들어왔던 건데 저 설명 또 하냐고. 근데 틀려요 아이들이. 뭘 물어보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뭘 물어보는지만 알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게 어법이다. 그래서 수능 어법은 생각보다 좀 심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냥 이제 공란으로, 화면이 이제 공란으로 두고 딱 그냥 한소를 하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또 학생들이 오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빈칸수로 문제가 있어요. 지문이 있죠. 그러면 이 지문을 그냥 쭉 그냥 읽고 그리고 나서 그냥 정답 고르면 되지. 문제 풀면 되지.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행이 절대평가 수능에서는요. 내용 이해보다는 구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서술 방식, 즉 글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조는 분법적인 구조가 아니라요. 이 글이 인과관계로 쓰여졌느냐, 대립구조로 쓰여졌느냐,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이 나오고 있냐? 이런 글의 글쓰기 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는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수능 출제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 제가 글의 구조를 보통 이제 물어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제 보통 수능에 나오는 글들이요, A, B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주제상 또는 대비되는 주제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게 A와 B가 서로 인과 관계냐, 아니면 대립 관계냐, 아니면 어느 한쪽이 우월하고 어느 한쪽이 열등한 무열 관계냐, 아니면 둘이 상호 보완 관계냐, 이런 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어떤 지문이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시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기타 다른 감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필자는 시각이 다른 감각보다 더욱더 발달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구조는 요거는 무리인 거예요. 서로 다른 두 대상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다. 필자는 얘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핵심으로 짚고 빈칸을 들어갈 말도 여기에 근거를 해서 정답을 골라주면 되는데, 자, 학생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자, 출제자는 여기에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이고 과학적인 내용 따위를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for example을 뭐 예시를 주지 않고요, 그냥 어떤 과학적 내용을 줍니다. 사실은 예시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파악을 잘 못해요. 과학적 내용, 철학적 내용, 그러면서 뭐 눈에서 뇌로 이어지는 신경은 뭐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내용이 막 나와요. 그럼 학생들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멘붕이 오죠. 특히 이제 문과 학생들, 과학 내용 나오네, 짜증나. 여기서 무너집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예시를 조금 어렵게 풀고 있는데, 그럼 이 내용도 사실 그냥 요 내용이 나오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같은 단락에 대해서 같은 단락 내에 있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빈칸에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음식에 끌린다. 문제 한번 내볼게요. 맛있는 2번 향기가 좋은, 그 다음에 장식이 화려하다, 관광에 좋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 내용은 싹 다 잊어버리고 처음에 나왔던 이 첫 번째 문장 싹 잊어버리고 여기서 한번 1차적으로 멘붕이 와서 그냥 맞는 말 같은 걸 골라버려요. 아, 우리는 그치, 맛있는 음식이 끌리겠지, 이런 식으로 1번 골라버립니다. 근데 틀렸죠. 아까 앞에서 시각을 강조했거든요. 타 감각보다 시각의 우위를 강조했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시각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이 빈칸에 읽어주시고, 시각과 관련된 말 뭐가 있지? 아, 장식이 화려하다. 이게 시각적인 정보구나. 3번이 답이에요. 여기 입각해서 이렇게 골라주면 됐었던 것을 중간에 어려운 내용 오니까 이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수능 영어는 이런 식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글의 내용을, 사실 이 과학적 내용, 철학적 내용 다 이해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들에 너무 이제 학생들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문제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 절대평가 영어는요, 내용보다는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뭐 TV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원어민들이 나와서 수능 영어를 푸는데 틀려요. 그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보다 훨씬 잘하겠죠. 근데 학생들을 맞추고, 잘하는 학생들 맞추고
그러니까 그 원어민들은 틀려버린 거예요. 문제 푸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뭘 물어보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를 이해해야 되는 줄 알고 여기 해석 못했으면 막 중문 공부 엄청 하고 있고 단어 막 어려운 거 외우고 있고 배경 지식 찾고 있고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 스스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하자면 내용보다는 구조를 묻고 있는 게 수능이 없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의 학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주말학 숙제하고 그 다음에 7, 8월 달에 제가 운영하게 되는 단과반 수업 내용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주간지 잠깐만 하고 가주세요. 요거는 제가 실제로 저희 단과 학생들한테 매주 이제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매주 이렇게 하나씩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일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한번 쭉 넘겨보시면요. 3페이지에 데이 1이라고 되어 있어서 첫날 숙제가 더 있습니다. 일주일에.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2일차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그냥 몇 문제 풀어와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어와라 이러면은 숙제 다 밀려버려요.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 각각 이제 계획적으로 밀리지 않게 풀 수 있도록 이렇게 1차별로 나눠놨고요. 그래서 독해 문제도 있고 또 이제 38페이지 가보시면은 학생들이 뭐 해석이나 어법 부분도 신경 쓸 수 있도록 이제 구문실전 연습이라고 해서 이런 파트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독해와 구문어법이 이렇게 밸런스 잘 잡힌 상태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놨고요. 또 그 다음에 53페이지 가보시면요. 제가 아까 요즘 이제 수능 영어의 그 어휘 트렌드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트렌드를 잘 반영한 그런 어휘들을 제가 이렇게 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외울 분량이 나와 있고요. 이 어휘들은 상대평가 때의 영어는 배제를 하고 절대평가가 시행되고 나서부터의 기출 어휘만을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시중에 이런 자료가 없어서 제가 고생하면서 따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뒤에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외울 수 있도록 61페이지 보시면 예문도 이렇게 넣어놨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퀴즈도 62페이지 보시면 퀴즈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휘 외우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또 재미없는 과정이고요. 조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재미있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과제도 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수학처럼 선생님들이 아이들 남겨놓고 뭐 클리닉 같은 거 잘 진행하지 않고 학생들도 되게 싫어하죠. 특히 영어에 시간 쓰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학원 오는 거 정말 싫어하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을 거고 저한테 이렇게 뭐 그때마다 문자나 전화로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72페이지부터는 해설을 굉장히 정확하게 써놨어요. 사실 이제 국어 영어 문제들은 해설들이 그냥 형식적인 해설에 그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주관학 숙제는 이런 식으로 해설도 굉장히 친절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다 타이핑한 거고 제가 쓴 해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참석한 학생들도 한번 이거 해설집 보시고 이게 제대로 된 해설이구나. 그리고 또 어머님들께서도 집에 가서 비교하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학생들이 되게 좋아할 겁니다. 자, 제가 시간 너무 끌어서요. 이제 7페이지에 제 7월, 8월 수업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일요일 반, 월요일 반 이렇게 두 반을 운영하고 있고 같은 수업을 그냥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동일한 수업이니까 타입만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 설명회로 어머니들께서 궁금하신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자 앞에다가 QR코드를 씹어놨어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통해서 저한테 따로 문의 주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그냥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수학 강사 이규택입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 뭐 이제 앞에 계신 분이 막 이렇게 뭐 자료 드리고 막 그랬는데요. 일단 그냥 오늘 오셨을 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제 자녀분들이 공부하는지를 이제 알아내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깔끔하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 잘 기억하셨다가요. 집에 가서 이제 자녀분들이랑 싸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괜히 뭐 이렇게 학습법 얘기하다가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야, 누가 이렇다더라. 야, 누가 이렇다. 목동에 되게 잘 나가는 선생 중에 한 명이 이렇다더라. 근데 이름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3 기준이나 재수생 기준이나 사실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의 거의 대다수가 그냥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쉬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매체에서 이제 떠드는 부분들 때문에 혹시나 이제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경쟁하는 대상들 자체가 어쨌든 중위권, 하위권이 아니라 어쨌든 상위권이잖아요. 위쪽 친구들을 바라보는 입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명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체감 난이도랑 실제 난이도는 분명히 다른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3, 4월의 교육청 모의고사보다는 6월이 좀 더 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편하게 푼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고3 나름 그래도 그냥 공부를 그냥 꾸준하게 해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그냥 막히지 않고 그냥 말리지만 않으면 그래도 좀 잘 본 그런 시험이었는데 요게 이제 자, 공통 과목이 선택보다 이제 조금 어려워서 사실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선택 과목 자체가 범위가 그렇게 뭐 넓지는 않아서요. 일부 부분이 등장하다 보니까 선택에 대해서는 뭐 딱히 드릴 말씀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어려운 걸 대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거 말고는 이제 딱히 없는데 일단 빠르게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선택 과목 상관없이 5문제를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했다가 아니고요. 그냥 안 풀었어요. 그냥 번호 보고 넘어가는 케이스들. 근데 이제 요 내용들이 분명히 등장한다는 건 학생들이 여전히 문제를 읽고 나는 이걸 풀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22, 4점, 문제 박스, 보기 이런 거 있으면 일단 넘어간다는 거죠. 그냥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안 바뀝니다. 바뀌지는 않고 그 학생들이 이제 내가 이걸 풀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상황이 되어야만 학생들이 분명히 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도 뭐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영향력 있는 몇몇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진짜 베스트긴 한데 그 사람들도 어렵다고 하니까 이거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좀 슬픈 얘기긴 한데 그냥 가급적이면 집에 가셔서 자녀분들이 만약에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칭찬 한번 떠들어주시고요. 야,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그냥 계속 세뇌가 진짜 무섭거든요. 계속 세뇌를 좀 부탁드릴게요.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요 5개는 정말로 선택 과목, 확통, 미적, 기하 상관없이 여기 있는 문제는 거의 그냥 안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조금은 알고 계시고 좀 막아보자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냥 이제 문제 어쨌든 뭐 사실 뭐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다 찾아보시고 막 그러시긴 하겠지만 여기 있는 요 문제가 이번에 진짜 말이 많아요. 말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더하기 빼기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더하기를 어떻게 하자, 빼기를 어떻게 하자, 곱하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안 나오는데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건 교육 과정에 없어도 우리가 쓴단 말이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풀 때 거의 많은 강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중학교 내용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데 또 그 중학교 내용이 교과서에서 빠져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학교 2학년 걸 또 쓰면 나와요. 되게 묘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만 넓히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서 저희가 뭐 이건 옳다 그르다 수능 문제 만약에 출제되고 나서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녀분들이 뭐 평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만약에 평가원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겠다. 판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셔야 돼요. 학생들은. 뭐가 나오든지 간에 문제를 무조건 봤을 때 내 실력 안에서 무조건 풀 수 있게끔 실력을 조금 더 넓히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부시켜야 되는 거고요. 어렵고요. 이건 진짜 어렵고요. 이 문제는 그냥 다들 어렵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숫자 좋아하고 숫자 이렇게 좀 나열해 본 친구들은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또 15번 객관식 마지막이거든요. 어찌나 깔끔하게 다들 버리는지 참 묘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공통 부분에서 이제 그냥 알고 가실 부분은 딱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객관식에서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맞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시키시면 돼요.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섭렵해서 실력이 이만큼이 되면 점수가 분명히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 일단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문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문제가 이제 좀 특이하긴 합니다. 특이하긴 한데 기본기가 되게 충실한 친구라면 22번 문제를 좀 편하게 풀 수 있었던 상황. 그러다 보니 공통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문제들에서 이제 땅땅땅땅땅땅 막히면 선택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29번, 30번은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공통이 선택보다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전에 비하면 과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전에 비하면 지금 선택 과목의 문항수가 줄어들어서 문제를 내기가 되게 애매해요. 예전처럼 막 엄청난 킬러를 내기는 되게 애매해서 공통이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학생들은 둘 다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면 공통에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미적분은 그럼 안 되는 게 아닐까, 화통은 안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합니다. 물론 기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다 해야 되는 상황에 본인 나름대로의 비율은 조금씩은 조정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요번 6평 통해서 만약에 학생들이 좀 느꼈다면 아마 좀 공부하는 비율이 달라졌을 거고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데 늘 하는 것만 하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틀린 건 2번 다시 안 보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나중에 자녀분이랑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되게 진지하게. 정말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얼굴만 맞대고 싸운다 이러신 분들은 그런 카톡으로라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통 부분은 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근데 선택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좀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학생분들이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이 너무 쉽게 공부를 해버리면 공통 잘 봤는데 선택해서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우면 안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공부를 할 때 조금만 어렵게. 근데 요즘 학생들의 트렌드가요. 어려우면 안 들어요. 어려우면 이렇게 펜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를 보는지 저 뒤에 무언가를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뭔가 푸시하는 느낌으로 저를 바라봐요. 진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는 늘 얘기해 주거든요. 좀 해야 된다. 안 되면 이렇게 불러내요. 이렇게. 너 잠깐만 좀 이따 봐. 이렇게 불러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마인드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근데 여튼 무조건 어렵게 공부를 시키셔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어렵게가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만 풀어라가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여기부터 이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항상 되게 독특한 문제들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독특한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럼 나는 독특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걸 대비를 해야 되느냐? 사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킬러 대비를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 근데 킬러가 뭐가 나올지는 평가원 그 출제하는 그 교수님들만 알지 저희는 몰라요. 그냥 얻어 걸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킬러는요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본인이 실력을 높여야 되는데 근데 그 실력을 높일 때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도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당황하지 않아요. 절대 쫄아서는 안 되고요. 흔들려서도 안 되고 그냥 나왔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 그리고 여기에 써놓은 대로 다양한 내용들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 내용 가지고서 다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 그러니까 인간교재가 됐든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문제집이 됐든 아니면 시중에 나오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이제 그냥 가져다가 풀어보시면 돼요. 대신에 계산이 복잡하다.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놓고 해설 보는 건 절대 문제 안 됩니다.
가끔 부모님들께서 그러세요. 저희 아이가 자꾸 해설을 봐서 이게 해설 보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건 중학교 때까지 이야기고요. 시간 대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설 옆에다 펴놓고 내가 푼 거랑 해설을 보면서 어느 방법이 더 깔끔한지 마인드가 같아서 결국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옳은 방법인지를 비교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양한 내용의 학습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한 가지 내용 가지고서 문제가 나오면 2점짜리고요. 두 가지, 세 가지가 섞이게 되면 이제 3점, 4점으로 넘어가는데 학생들은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못 풀어요가 아니라 개념은 다 알아요. 대신에 그 개념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거든요. 기본 내용을 누가 모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쓰겠다, 이런 내용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 케이스를 이제 보통은 정리를 따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제 교재 따온 겁니다. 제가 교재를 줄 때 보통 이제 7월, 8월 즈음부터는요 그냥 교재에다 이렇게 써서 줘요. 워낙에 학생들이 필기를 못해가지고 그냥 내가 써줄 테니 너희들 일단 들어라 라는 마인드기는 한데요. 그냥 되게 싫으시죠 문제. 수학 그쵸? 근데 잠깐만 봐주세요. 자, 미적분 내용이긴 한데요. 막 되게 길게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은 점 나왔을 때 하는 방법 길이에 해당되는 녀석이 나왔을 때 이걸 뭐 새롭게 함수를 약속하는 내용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분명히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볼 것인지 그리고 길이라는 길이는 어쨌든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절대값을 써야 되는지 이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통 학생들은 듣고 그래 저렇게 하면 되지 하고 다 정리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에 해당되는 케이스에 정리를 해서 어떻게 쓰이는 거다라는 걸 조금은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케이스 정리 분명히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점수를 어머님들께서도 그렇겠지만 저는 학생이 그냥 100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점수입니다. 표점 말고 원점수 100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원점수 100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때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만 계속 푼다? 절대 안 나와요. 그런 친구들은 100% 실수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써드렸지만 기본적으로요 2점, 3점이랑 4점에서 내가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무조건 풀어낸 상태에서 고득점을 해야 되는데 보통 80점대부터의 친구들은 이제 어려운 것만 풀어요. 어려운 거 열심히 풉니다. 그리고 혼자서 되게 만족하고요. 그러다가 시험 보면 2점, 3점을 틀려요. 그러고서 하는 얘기는 이거 내가 틀릴 얘기 아니야. 이거 맞출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능에서 거의 필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정말 잘해서 만약에 시험을 보는데 96, 100만 그냥 주구장창 나온다. 그런 친구들은 그냥 하면 되는데 점수가 96, 92, 88, 84 이렇게 해서 막 왔다 갔다 90점대와 80점대 널뛰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로 되게 냉정하게 요 내용을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너 이거 이러면 안 돼. 라는 걸 부모님께서 얘기하기 힘드시면 그냥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셔도 됩니다. 학교 선생님 됐든 학원 선생님 됐든 아시는 라인 통해서 이렇게 해서 무조건 얻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처럼 있죠. 기본 개념이 내가 이걸 문제 어떻게 쓰겠다라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제대로 읽었을 때 떠올릴 수 있게끔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 고득점이잖아요. 그럼 진짜 어려운 4점짜리 문제를 내가 풀 때는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푸는 건 절대 소용이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풀어봤던 쉬운 문제들의 학집합이라고 그럴까? 교집합이라고 그럴까? 교집합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그런 적용 연습이 조금 필요한 건데 학생들이 그냥 요것만 아까 내용이랑 요 내용이랑 잠깐 비교해 보시면요. 여기 있는 건 그냥 문제가 좀 짧고 그냥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이런 게 등장했을 때 넣는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 있죠. 그럼 기본적인 것들을 써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비벼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강사인 제가 어쨌든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설득을 하긴 하는데 다른 친구들 그냥 어머님들 자녀분들이나
그냥 학원을 그냥 인강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친구들은 진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분명히 약간의 엄지를 좀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시면 아까 문제랑은 분명히 되게 간단하게 그냥 몇 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학생들이 풀 때는 되게 쉽다고 느껴요. 쉽다고 느끼는데 그거 몇 개가 모이면 아까 같은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게 쉬운 문제를 쉽게 보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 풀어서 답이 맞았으면 아 그냥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표현 있을 때 이런 걸 쓴다 라는 걸 만드는 작업이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걸 얼마나 잘 해내느냐. 그리고 계산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수는 어쨌든 무의식이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약에 실수를 고치고 싶다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철저하게 본인을 해부해야 돼요. 칼질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걸 틀렸는지부터,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부터.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해당되는 걸 얼마나 자주 학생들한테 그냥 각인을 시키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고득점 기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잠깐 해보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이건 좀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1, 2, 3, 4, 4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자 방향성 제가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써놓긴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잠시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1등급 친구들은 본인이 그냥 문제를 봤을 때 대충 어떻게 푼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만 풀다 보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걸 어렵게 적용하는 연습만 하다 보면 쉬운 문제에서 말려서 뒤쪽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여기에 알아서라는 요 이야기는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쉬운 문제도 본인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배분을 알아서 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선생님 저희 아이는 그래도 항상 92점이 나오니까 나머지 8점을 위해서 그냥 시간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좋죠. 근데 하루에 만약에 3시간 공부를 한다 치면 수학 공부를 3시간 한다 치면 그 어려운 문제에 3시간을 몰빵하는 게 아니라 단 한 30분이라도 2점, 3점 2점은 좀 무리고요. 그냥 2점 보라 해도 안 보고요. 그냥 3점이랑 쉬운 4점 정도는 분명히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평소에 얼마나 보여주느냐 다니는 학원에서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잘 봤던 친구가 미끄러지면요 되게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대학을 잘 가는 상관이 없지만 혹시라도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준비할 때 가급적이면 여기 잘 알아서 놓치는 거 없이 좀 해줘야 되는 거고요. 2, 3등급 친구들은 일단 1등급 친구들이 뭘 하느냐에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이 그냥 본인의 실력을 위해서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무조건 맞출 수 있는 상황까지 실력을 올려야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킬러를 봐요. 그러면 사실 부모님들께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공부할 때 내 친구가 되게 어려운 거라고 이러면 괜히 나도 한번 해보고 싶고 괜히 한번 따라해보고 싶고 알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걸 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걸 놓치게 되거든요. 그걸 무조건 막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누르셔야 됩니다. 같이 하되 만약에 하고 싶다면 시키되 일단은 기본적인 실력부터. 근데 이제 여기 밑에 그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여기 이제 기본 연산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그 기본 연산은 어쨌든 3점까지의 문제거든요. 틀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 삼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공부를 했어. 얘가 공부를 했다면 공부한 부분은 틀리지 않으면 돼. 그렇게 따지면요 수능 때 만점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미친 듯이 어렵다고 하면 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부한 부분 그대로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양과 질이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양과 질이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학생들한테 문제를 주관으로 교재를 줄 때 많이 주진 않아요. 대충 일주일에 제가 수업하는 문제가 이렇게 두 개 합치면 한 3, 40문제? 복습에 80문제니까 80에서 100문제니까 따져봤자 한 15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0문제는 좀 적지 않나? 근데 그게 잘나서
일주일 분량으로 150문제면 한 달이면 600문제잖아요. 근데 쌤에 보시면 앞쪽에 연산 다 빼면요, 대충 쌤 한 권이 한 1000문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분량이니까 거의 그냥 한 달 기준으로 최소한의 분량으로 배운 내용을 점검하고 각종 내용 복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양이든 질이든 둘 다 잡는 게 맞기는 하지만 최소한 괜찮은 문제들로 괜찮게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150문제는 제 기준으로 150문제인 거예요. 즉 150문제인 거고요. 만약에 자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등급대별로 다소하지만 말씀드리자면 4등급이나 이러면 문제 더 많이 풀어야죠. 기본 연산 더 많이 풀어야죠. 2, 3등급이면 그냥 150문제 정도는 적당합니다. 그럼 1등급 친구들은 150문제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왜? 어려운 문제 위주로 풀 거기 때문에 킬러 문제를 일주일에 150문제 푼다? 150문제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풀면요 정신병 걸려요. 진짜요. 킬러 문제를 풀고 물론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나 이거 풀었어 너무 행복해 이런 친구들은 괜찮거든요. 저같이 막 이거 오타쿠 이런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까지 수학책만 보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근데 학생들은 다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킬러 150 그건 과한 거고 킬러 문제는 하루에 한 2문제, 3문제 대신에 꾸준하게 그렇게만 보면 되는 그런 양과 질을 깔끔하게 본인에 맞게끔 그냥 상담 통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정도로 이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것보다 학생들한테 최소한의 양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한 학습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끝나고 나서 보통은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6월 한참 됐으니까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살아났을 겁니다. 이제 부평 대비한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내신 대비한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 중에 내신 대비한다면서 그냥 수능 공부 이렇게 손 놓고 그냥 내신하고 좀 쉬려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9월 끝나면 수능 진짜 금방이거든요. 한순간 훅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쓰러지려면 일단 수능 끝나고 쓰러지라고 말씀드리는데 학생분들한테는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도 사실은 부탁드리는 거지만 진짜 힘드신 거 알지만 그냥 혹시라도 쓰러지신다면 수능 후에 자제분들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조금만 버텨주시고 그냥 건강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학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뭔가 말씀하기 힘드시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학습 방법, 방향 있죠. 요거는 그냥 제 노하우예요. 제 노하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나마 최고의 효율이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자제분들께 꼭 한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학 이규탁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